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아의 중요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곰팡이도 있고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죠. 박테리아라는 놈도 있고 바이러스라는 놈도 있어요. 근데 이름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과연 이게 뭐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세 종류의 미생물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미생물들이 생물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당연히 생명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선 곰팡이나 박테리아는 확실한 생명체입니다.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번식이 가능하고 영양분만 있으면 계속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데, 곰팡이하고 박테리아는 영양분만 있으면 스스로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생명체인 게 확실한데 바이러스란 놈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생명체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독자 생존을 못해요. 다른 생명체의 세포가 없으면 이 바이러스 자체적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번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포 구조를 보면 곰팡이는 진핵세포, 그리고 박테리아는 원핵세포.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핵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라는 거는 또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요건들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얇은 막 안에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만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의 물질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세포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포자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다세포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세포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고, 번식도 그래서 이분법,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해서 두 개로 나뉘어지고 네 개로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이분법으로 번식을 하게 되죠. 크기는 당연히 진핵을 가지고 있고 다세포인 곰팡이가 제일 크겠죠. 곰팡이는 눈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뭐 음식 상했을 때 보면 위에 파란 곰팡이들이 껴있는 게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이렇게 때로 모여 있으면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박테리아 하나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죠. 바이러스는 가장 작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현미경이라고는 특수한 기구를 써야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분열과 포자가 이렇게 날아가서 다른 데 이제 붙어서 또 번식하고 날아가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증식을 하게 되고, 박테리아는 이분법, 두 개가 네 개로 나뉘어지고 네 개가 여덟 개로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게 되죠. 바이러스는 독자적인 생존과 번식을 못하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붙어서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DNA나 RNA가 그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효소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DNA나 RNA를 복제를 해서 나중에 그게 많아지면은 그 세포를 터뜨리고 밖으로 또 나와서 또 다른 세포에 들러붙어서 들어가서 또 번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숙주세포가 반드시 있어야만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대표적인 거, 뭐 버섯도 이 균사, 아주 작은 포자에서 시작돼서 만들어지는 게 버섯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의 대표적인 건 무좀이죠. 아주 지긋지긋한, 잘 치료되지 않는 무좀이라는 병이 있죠. 박테리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장균,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유산균, 이런 게 다 박테리아, 세균에 해당이 되고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어서 일상생활을 마비시켰던 코로나19, 그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면 곰팡이가 제일 크고 그 중간이 박테리아, 그리고 제일 작은 게 바이러스인데, 곰팡이 포자는 3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대장균이 한 2 마이크로미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 나노미터,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략 평균을 따져보면 곰팡이가 박테리아보다 한 10배 이상 크고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10배 내지는 100배 정도 더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곰팡이의 포자는 이렇게 약간 버섯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박테리아는 대략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뭐 선모 같은 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 막 속에 DNA나 RNA 같은 이런 유전 물질이 있고 겉에 특수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도 완전히 다르죠. 곰팡이를 이제 진균이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그래서 곰팡이를 죽이는 약이다. 그래서 항진균제로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무좀약 있잖아요. 뭐 카네스텐, 뭐 라미실, 이런 무좀약이 항진균제, 곰팡이를 죽이는 약입니다. 항생제라는 거는 사실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거든요. 박테리아라는 미생물만 죽일 수 있는 약인데 광범위하게 다 모든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자꾸 항생제를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남용률이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의 비율도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부터 좀 바꿔야 인식이 바뀔 겁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용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정확한 용어를 써야만 우리의 사고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 교과서에도 항생제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항균제라고 해요. 옛날에는 항생제, 왜 항생제라 그랬냐면 처음에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이 푸른 곰팡이 근처에서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걸 보고 그 곰팡이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세균들의 번식을 막는다 라는 데 착안해가지고 그 물질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거기서 나온 게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을 생산할 때 곰팡이를 키워서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을 정제해가지고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그래서 그냥 항생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티바이오틱스. 근데 그 뒤로 생명체가 아닌 공장에서 합성에 의해서 항생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항생제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티마이크로비알, 균을 죽이는 약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고 여기를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효소들도 있고 박테리아를 생존하게 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번식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 세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균제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 중에 어떤 항생제는 가서 이 세포 벽을 만드는 거를 막고 어떤 항생제는 가서 어떤 세균의 효소를 막아서 번식을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항균제마다 작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한 세균의 특수한 항생제들이 매칭이 돼서 듣게 돼 있는 겁니다. 항균제를 개발할 때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모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항균제는 없어요. 그런 항균제가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도 다 죽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균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세균만을 죽이는 그런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그거를 우리는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바이러스제도 어떤 바이러스를 죽이는 특수한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그러면은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되죠. 타미플루를 그럼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쓰면은 안 듣느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단백질이나 특수한 그 막이나 이런 데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에 쓰면은 듣지 않는다. 아무 감염증에 쓴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막 팔았어요. 의약분업 전에는 뭐 전문의약품도 약국에서 막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마이싱이라 그랬죠, 항균제를. 약국 가서 마이싱을 받아가지고 마이싱을 사서 먹으면 다 나, 웬만한 건 다 나. 그래서 막 먹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뇌리에 계속 박혀서 그 부모의 부모 세대부터 쭉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 감염인데 항균제, 항생제를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이들한테 병을 잘 일으키는 아구창은 이제 칸디다라고 하는 하얀 곰팡이가 입안에 들어가서 번식을 해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병인데 아구창이란 병에서 이거 뭔가 감염증이네? 항균제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곰팡이가 감염을 일으킬 때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 입안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나쁘지 않은 세균, 정상 세균들하고 싸우게 되겠죠. 서로 자원을 놓고 겨루게 될 겁니다. 근데 항균제를 쓰면은 지금 경쟁하고 있던 세균들이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곰팡이들은 더 번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병, 예를 들어서 급성 중이염이다, 급성 부비동염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세균성 질환이라서 항균제를 쓰게 될 때 좀 오래 쓰게 되잖아요. 뭐 2주, 4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부작용으로 뭐가 생기느냐? 아구창이 생깁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들도 다 죽어버려가지고 곰팡이들이 그냥 신난 거죠. 곰팡이들이 쫙 입안에 번식해서 입안이 하얗게 되고 너무 아파서 애가 침을 막 흘리고 아파서 잘 못 먹는 그런 이제 아구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염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약을 써야지 아무데나 항균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게 뭐 그냥 감기였어요. 감기였는데 항생제를 써야지 빨리 낫지 이래가지고 항생제를 주세요 해가지고 항생제를 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구창이랑. 바이러스가 세균이랑 같이 먹을 걸 놓고 경쟁을 하는데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바이러스들은 신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합병증, 감기로 그냥 끝날 병이 오히려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기관지염, 폐렴이 될 수도 있고 뇌수막염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항균제,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이거를 먹어서 나쁠 게 없다. 바이러스 감염인데 항생제를 먹었다. 치료는 잘 안 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니까 치료는 안 되더라도 손해볼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굳이 말릴 건 없겠죠. 근데 손해를 본단 말이죠. 이 감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세균이 내성균으로 바뀌게 되면 이 내성균이 이 사회에 퍼지게 되고 이 내성균이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내성균에 의한 병이 생겼을 때 쓸 약이 없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계속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사들이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쓸 필요 없다는 거를 잘 이해를 시키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의료보험 구조라든가 또 개원들 간의 경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의사들 스스로 항생제 남용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인식을 정확하게 가져서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생제를 꼭 써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기분 나빠할 수는 있죠, 물론.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의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말 항생제 꼭 써야 되나? 이 엄마는 항생제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메모라도 좀 해놓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항생제를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항균제를 불필요하게 자꾸 남용을 하게 되면 이 몸속에 있는 세균이 돌연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균이 진화를 해서 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이 항생제가 와도 내가 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돌연변이의 기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런 돌연변이 기전을 통해서 내성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항생제를 잘 안 써. 그래서 우리 애는 거의 항생제를 안 먹고 지금까지 자랐어. 우리 애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내 몸속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몸속에 내성균을 가지고 계속 평생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그 내성균을 옮겨줄 수는 있어요. 밀접한 접촉이나 하는 거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내 몸속에 항생제 내성균 없이 잘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성균한테 내가 감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항생제 안 쓰고 나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병원들, 우리나라 의사들이 항생제 쓰는 비율을 낮춰야만 이 우리나라의 이 만연한 항생제 내성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조금씩이라도 이런 의식들이 좀 퍼지게 되면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의 그 항생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시종일관 기회만 되면은 이 항생제 남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